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라이브 오늘도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영롱 팀장이 계속해서 몸이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도 단독으로 섰습니다. 너무 입에 빈자리가 조금 크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심적으로 옆에 든든하게 이제 같이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연말 버프를 좀 받고 시장에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좀 알찬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로 팀장의 빈자리 또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좋은 소식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원님, 병재님 오셨어요. 아, 외출 중이라 오늘 막방을 함께 못하게 되셨다고. 진원님, 네. 아, 괜찮습니다. 1년 내내 함께 해주셨는데요, 뭐. 아,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병재님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 방송에서도 병재님 인사 봤었는데 제가 이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었습니다. 귤톨 왔어, 소라. 1년 내내 함께 해준 제 친구 귤톨에게도 감사합니다. 진짜 2023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네요. 오늘 제외하고 보면 다음 주 화수목 3거래일 남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다시 어김없이 증시는 개장을 하는데 그냥 좀 기분이 묘하죠.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9일이 아무래도 휴장이다 보니까요. 증시 참여자분들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기분이 묘하기도 하죠. 네, 롱앵커님. 네. 휴장이라도 합니다. 그냥 쉬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빨리 회복해주는 게 저희를 더 도와주는 일입니다. 얼른 컴백하고 잘 몸조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재님, 귤톨님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진원님은 마음 편히 외출하셔서 또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이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증시 이번 주 중에 참 중요한 내용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바뀐다라는 소식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뭐 빨리 해서 더 그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로 누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증시에는 훨씬 더 우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 된 거 좋게 받아들이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현행 10억 원에서 개정되면 50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많이들 기다렸던 내용이고 분명 시장의 매도 부담보다는 매도 부담은 조금 완화되는 형태로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영향력을 미칠 만한 거래일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수급적인 우위 이런 부분 정도로만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쏟아졌던 게 연례 행사였었죠.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신한의 차트인데 2017년에서 2022년 평균적으로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비중이죠. 5거래일 전부터 매도 압력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현상이 늘상 패턴적으로 반복이 돼 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어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지수는 하락했고 오늘도 장 출발은 좋았으나 지금은 상승분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강한 베팅을 하기 좀 어렵고 재료 노출이라는 측면 그리고 조금 뒤늦게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수가 너무 적었다.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좀 매도했다라는 것도 아마 오늘 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일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21일 새벽에 발표됐던 반도체 업계 풍향계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어제 새벽에 장 마감 끝나고 딱 발표가 됐죠. 방송에서도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은
확실히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EPS도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좋았고 다음 분기 매출과 이 가이던스도 올려 잡았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시장은 반도체 섹터 정말 턴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했고요. 국내와 미국장 반도체 종목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죠. 어제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반기 계속했습니다. 사실 상반기부터 했었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이슈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중이 좀 더 컸었고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이 쏠렸었죠. 빅테크가 AI에 전력 투구를 하고 그것은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는 일이죠. 메모리를 구동하는데 비메모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고 이것은 또 AI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무한 루프 긍정론이 시작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D램부터 해서 반도체 끝자락에 회복된다는 낸드도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4분기였고 세트 수요가 회복이 돼야지 사실 지속적인 반도체 이제 판매가 증가할 텐데 PC나 스마트폰 쪽에서도 중국에서조차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AI가 관련한 서버 수요를 계속 당겨줄 것이다 라는 게 업황 개선의 모멘텀이었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 섹터가 좋아지려면 계속해서 신규 용어들, 신규 트렌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CXL, EUV 쪽까지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새로운 신규 트렌드 반도체 이슈 플러스 기존의 레거시 공정의 종목군들까지도 불러내면서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좋아질 거야 여기에 배팅을 했습니다. 자, 업황적인 측면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또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AI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AI 스마트폰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볼 수 있죠. 이것은 대당 추가 D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것을 예측한 고객사들은 재고를 쌓기 위해서 사재기하려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어제 오늘 시장에서 꽤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그 얘기죠. 지금 엔비디아, GPU, HBM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대규모 생성형 언어 모델에 의한 좀 사이즈가 큰 AI였다면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내가 쓰는 PC, 여기에 AI가 탑재가 되는 것이다 보니 이것이 탑재됐을 경우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또 반도체가 잘 팔릴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도 반도체를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 CXL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로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이크론 실적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걱정은 좀 적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취합을 해보면 방송 출연자분들 중에서 당연히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섹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당겨 쓰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업황보다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엄청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SK하이닉스도 올해 한 80%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IT 이영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업황 개선의 50% 정도는 이미 반영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 더 내년에도 좋을 텐데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기억해야 될 트렌드다라고요.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애플이나 삼성이나 다른 모든 업체들도 자기가 새롭게 내고자 하는 엣지 디바이스에 딱 맞춰지는 반도체를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범용 반도체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수천 개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 가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데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춤형 반도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화 되겠죠. 한두 개가 아니라 각각에 맞는 맞춤형이니까요. 맞춤 양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성 사이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화된다라는 것은 그 품종에 맞춰서 각각의 설계나 테스터 등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설계 쪽에서 이제 IP나 팹리스 그리고 그것을 외주받는 디자인 하우스까지 계속 관심을 받을 거다라는 맥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온칩스가 또 어제 이제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수주 공시를 내면서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이슈 등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였고, 또 증시에서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증시는 항상 1월을 봅니다. 1월에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IT 쪽과 바이오 쪽에 이제 두 축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월에는 바이오 올림픽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는 뭐 국내외 해외 뭐 유소 기업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서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성과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가져간다던가 기술 이전의 모멘텀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유한양행 등의 여기서 엄청난 기술 수출을 해내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그 행사입니다. 언제나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기술을 내느냐 혹은 기조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번에 컨퍼런스에는 4년 만에 셀트리온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메인 트랙에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년 연속 메인 트랙, 그리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큐리언트 등 컨퍼런스 참석이 있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는 보령, 뭐 큐리언트, 큐라클,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시세들을 돌아가면서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일정 모멘텀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ES. 말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전전시회가 아닌 게 됐죠. 뭐 자율주행 기술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세계 모든 IT 기술이 다 총출동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는 올해가 아니죠. 내년도는 당연히 화두가 AI가 되겠죠. 애초에 기조 연설부터 해서 AI에 대한 코멘트 등이 나올 겁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뭐 인텔 등에서도 또 연설을 한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AI와 온디바이스 AI 하나의 주력 키워드고,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오픈할 겁니다. 관련해서 SDV 혹은 다목적 차량이죠. PBV 그리고 EV톨 이착륙하는 UAM 쪽, 이런 쪽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기술 공개가 있을 것이고요. 뭐 작년, 재작년엔 로봇 얘기 나왔었잖아요. 로봇, 그리고 비전 프로, 애플에 쓰는 XR 기기, 디지털 헬스, 의료 AI 쪽 되겠죠. 그리고 전기 수소 탄소 포집 관련한 내용,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주축으로 꼽고 어떤 기술이 좀 의미 있는 성과나 기술력을 자랑할지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나 그렇듯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지나가면 재료 소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긴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그 전에 이것을 충분히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중요할 거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또 그 시즌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ES 내용에서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애플 비전 프로 얘기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메타버스 등을 자극할지. 왜냐하면 애플 비전 프로는 XR 기기 하드웨어 쪽이죠. 그러면 이쪽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쪽도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도 좀 주목받게 될 거고. 그런데 이쪽이 워낙 침체되어 있었어요. 주가가. 메타버스가 좀 빨리 세상에 불려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쪽이 주목받고 그 사이에 메타버스는 완전 침체되어 있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꿈틀꿈틀 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이게 회복될지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유니티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다가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도 같이 놓고 보시고요. 11월 들어서 제약바이오, 건설기계, 그리고 같이 개선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11월, 12월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빠졌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하 기대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경우 주택 판매가 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기계 섹터가 움직인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주택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 고금리 부담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웠던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오토론 부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이런 쪽 종목들이 거의 다 반등을 동시에 보여준 건데요.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1월부터 확연히 좋아진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특히나 기아가 수급 빈집이어서 좀 더 강하게 주가 반응을 보여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미국에서 자동차 괜찮고 오토론 부담 떨어지고 현대차, 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좋다라는 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렸고요. 1월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각각 신차를 또 미국에서 내놓거든요. 이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아가 어제 신고가 기록했고 오늘도 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비벼볼 섹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고 바이오도 괜찮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섹터도 선택지가 좀 많았고요. 테마도 너무 많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다 언급드리지 못할 만큼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는데 다만 테마는 주기가 너무 짧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국 유통 이커머스 업체들의 선전에 대해서 경제 이슈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관련한 이슈가 또 어제 있었거든요. 이제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한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이 3종목이나 나왔어요. 30% 오른 종목.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또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 재료 등은 정말 짧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시고 조금 스윙 종목이나 길게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긴 성장 스토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증시 이슈인데 왜 이렇게 길게 했죠? 그만큼 이슈가 조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행커님 빨리 허리 수술하고 허리 수술은 잘 됐는데 일상에서 조금 아무래도 초반에는 서 있거나 움직이면 무리가 오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잘 털고 내년도는 회복하기를 내년도는 좀 건강하게 와서 좀 티격태격 싸워도 덜 미안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이슈로 갈게요. 지금 영롱 팀장이 아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허리 아프기 전에 그 전주는 독감으로 못 왔던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지금 독감을 비롯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혹은 그냥 감기 갖은 이제 바이러스가 돌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직도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동시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병원에 오전에 일찍 가면 너무 오래 대기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과 오픈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픈 시간에 이제 소아과에 가면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같이 오픈런을 소아과 몇 번 가본 경험상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은 소아과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든 기다려서 좀 진료를 받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소아과 수가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특정 소아과 등으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지역병원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새벽 5시에 가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줄서기도 이제 뚝딱으로 9시에 대기 딱 타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한 100번 정도. 그만큼 소아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소아과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소아과가 부족하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부족한가를 찾아봤습니다. 의사분들 사이에서 소아과 인기 자체가 줄었다라고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한 그 결과 내용을 공유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4개 진료 과목 중에 꼴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빅5 종합병원, 서울에서 그 크다는 종합병원에서도 한 곳만 그 소아과 레지던트 정원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못 채웠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인기라는 겁니다. 경남과 같은 지역의 소아청소년 개업은 2건인데 폐업은 7건. 그만큼 개업보다 폐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은 소아과 인기가 없다라는 것 플러스 소아과는 점점 없어진다 플러스 그래서 소아과 오픈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딱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저출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의사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명백히 사양산업의 느낌이 좀 납니다. 의사 입장에서 선택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이제 정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의사 이제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적인 측면에서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진찰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낮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소아과 수가가 15,000원, 일본은 7만 원, 미국은 29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래가 불투명한 과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이쪽 지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단기적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소아과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게 관련한 인프라나 혜택이나 이런 수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소아과 오픈런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소아과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나의 경제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이슈부터 경제 이슈까지 살펴들었고 롱 팀장이 좋아하는 생활경제 해야 되는데 롱 팀장이 뭐 듣고는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혼자 하면 이게 안 좋아요. 제가 물 먹는 동안 얘기해 줄 사람 없이 오디오가 빈다라는 게 사실 유튜브는 좀 오디오도 비고 뭐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도 10년 넘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방송은 오디오가 비면 그건 방송 사고거든요. 그래서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좀 묘한 압박이 있어요. 아직도 조금 좀 촌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계속 오디오 비운 채로 이제 뭐 밥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근데 저희는 일단 정보 전달이 목적인 유튜브다 보니까 오디오 비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이슈, 경제 이슈 했고 생활 경제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를 항상 이 생활경제 준비할 때는 먼저 찾아보거든요. 근데 올 한 해 전체 경제 쪽을 관통하는 트렌드로 소비 패턴의 변화, 가성비 트렌드를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소비 패턴 중에 트레이딩 업,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소비 패턴이 있는데요. 트레이딩 업은 말 그대로 내가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싼 거, 가성비 소비를 한다라는 걸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업 같은 경우는 감성적 소비를 위해서라도 좀 비싸도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잘못 보냈는데 이렇게 딱 수정을 해주신 거죠, 피디님? 맞죠? 역시 내가 지금 제가 있는 대본이랑 이게 잘못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뻔했는데 수정을 잘 해주셨네요. 트레이딩 업은 예를 들어서 이거 비싼 거 알아. 근데
이것은 샀을 경우 내 감성적 만족도가 커. 그러면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도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요. 트레이딩 다운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무조건 싼 거 사야지 라는 가성비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 일어난 최근 1, 2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패턴이 양극화됐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안 쓰는 건 무조건 아낀다라는 게 되겠죠. 사치품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 써야지. 돈 모아서 거기에 쓰고 예를 들어 엄청 뭐 비싼 사치품을 샀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아끼는 겁니다. 뭐 음식점 안 가고 나는 무조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라도 그걸 산다라는 거고. 반면에 그런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생활필수품이나 식자재 쪽에서는 소비 패턴을 조금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업과 트레이딩 다운 소비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데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트레이딩 다운, 그러니까 가성비 소비하는 쪽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마트 갔다 요즘엔 다이소 가는 느낌인 거죠. 내가 소비하는 쪽에서 트레이딩 다운, 가성비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트레이딩 다운 소비가 정말 강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엘프 뷰티가 주가 지금도 괜찮고요. 한 1, 2년 사이 굉장히 크게 급부상을 했는데 다른 뭐 대형 이제 명품 브랜드보다 한 50% 싸게 우리는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입니다. 10대 선호도 1위이고요. 그리고 엘프뷰티 말고 울타뷰티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울타뷰티 내에서 판매가 잘 된 품목을 보면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은 오히려 판매가 떨어졌는데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판매가 다 급증을 했다. 결국 화장품을 관통했던 것은 가성비 트렌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과거에는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화장품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요즘 화장품들은 가성비 소비 패턴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거 확인 전에 그 성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가성비 소비 패턴이 나오면서 한국이 엄청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한국이 프랑스 수출 2위를 차지하게 되면 화장품 수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수출 1위는 프랑스였고요. 한국이 2위였는데 한국이 3위였는데 이제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2020년도부터. 그런데 올해도 아마 전체 액수로는 아마 한국이 2위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놓고 보면 프랑스마저 제쳤어요. 그래서 한국이 1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화장품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한국산일 확률이 프랑스 다음으로 많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상이 높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한국의 어떤 특정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외국산 브랜드인데 그것을 외주받아서 한국에서 만들어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디 브랜드가 성장했는가가 바로 그 맥락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트레이딩 다운 소비, 가성비 소비가 나오면서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2003년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막 3,300원에서 미샤가 등장하면서 난리였거든요. 그때 미샤,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이렇게 해서 가성비 브랜드들이 쫙 나왔었고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잘 팔리면서 다시 좀 고가 브랜드로 트렌드가 이동했다가 이번에 다시 가성비 브랜드로 트렌드가 옮겨온 거죠. 왜 이렇게 가성비 브랜드가 인기를 끌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ODM, OEM사들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ODM, OEM 업체들은 특정 브랜드가 우리 이런 화장품 만들 거야. 너네 이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쪽 브랜드인데 그 외주 생산을 맡기는 업체들인 거죠. 이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들이 소품종이어도 소량 생산이어도 생산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 이런 비건 화장품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ODM, OEM사들이 그것을 생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화장품을 브랜드를 런칭을 할 수 있게 됐고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 등이 등장을 하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 생길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 브랜드가 탄생하기 쉬운 환경이었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준 게 올리브영과 같은 채널입니다. 신진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본인들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쫙 이렇게 올려주니까 새롭게 브랜드 등이 눈에 띄기도 쉬워진 거죠. 이런 환경이 잘 맞물렸어요. 한마디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 만들어진 것을 발굴해주는 채널이 많아졌다. 그래서 인기 있는 인디 브랜드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K-팝, K 콘텐츠가 흥행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인들의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제품에 눈을 돌렸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온라인에서 화장품 사는 것도 쉽게 했었는데 외국은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잘 안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온라인 마케팅 기획력이 굉장히 이미 발달되어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마침 인기를 끌 때 온라인 마케팅도 빡 해갖고 판매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국의 경쟁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2023년 주가 흐름을 봐도 대형 화장품사들의 주가는 그리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고 중소형 화장품들의 주가를 보면 참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죠. 이게 자동차도 그렇고 한국의 아티스트 앨범 판매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끊임없이 그래 올해 좋은 거 알겠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좋겠어? 라는 논란에는 들어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모두 다 그 논란을 딛고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우려 섞인 피크아웃 얘기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대체할 만한 수출 국가가 쉽게 등장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화장품 섹터 생각한다면 내년도 우리가 꼭 회복됐으면 하는 게 바로 중국 소비인데요. 중국은 과거에는 화장품의 완전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줄어서 국내 대형 화장품사들이 좀 고전했던 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도 나아질 수 있는지 중국의 화장품 소비력 회복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업계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면에 숨겨진 그 원인들 하나의 소비 패턴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3, 40분은 혼자 얘기하려니까 저는 사실 말하는 거는 좋아해서 신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실까 봐 계속 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돼요. 안 지겨우셨으면 좋겠고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생활 경제 내용 담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롱 팀장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